네, 시청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강용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네, 강용석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속으로 김민수 최고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 방송 같이 해보면요, 우리 강용석 대자유총 수석 부회장님하고 저하고 하면 조회수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 토론회 좀 어땠습니까? 네, 토론회 저희가 사실 이게 우리 대자유총 상임 고문이신 고성국 박사님이 예. 제안을 하셨잖아요. 자기가 예. 옛날에 나라정책연구회라는 거를 30여 년 전에 할 때 맞아요. 이 토론회를 매달 하니까 여기서 뭐가 쌓이더라.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주력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건도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어제 그냥 일단 출발을 시킨 거잖아요. 그냥 큰 준비 없이 큰 준비 없이 스타트를 했는데 우리 전한길 부회장님이 흥행을 대박으로 시켜주셔가지고 사실은 어제 메인 토론도 메인 토론이지만 저희가 이제 점심에 패널들도 같이 패널들과 부회장단 회장단이 다 같이 김민수 최고가 점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전한길 부회장님과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열띤 토론을 정말 펼쳤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사실 정말 메인 토론에 가까웠는데 정말 그게 생중계가 됐으면 많은 분들이 상황을 이해하셨을 텐데 예. 지금 어찌됐거나 그러고 나서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김민수 최고가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장도혁 대표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 뜻을 또 다시 장도혁 대표의 그 뜻을 전한길 선생한테 또 전달을 해가지고 전 선생은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본인 방송에서도 다 상황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됐다 해서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잘 봉합했다. 이런 정도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이제 좀 섭섭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어제 이 김민수 최고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 중에 앞부분 김민수 최고의 발언 특성이 앞에 세게 얘기하고 뒤에 쭉 설명하는데 그냥 앞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윤어게인이 지지율의 확장에 도움이 되냐 요거만 잘라가지고 맞아요. 막 언론에 나가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마 악플에 좀 시달리셨던 것 같은데 그 전체 취지를 다 들어보면 누구나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는 워낙 또 쉽고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편집하면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렇죠. 앞에 충격적인 말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관심을 확 끄는 다음에 뒤에 가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이제 보통 명연설이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걸 앞부분만 자르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처럼 그렇죠, 들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도 딱 그런 식이었는데 몇몇 매체에서 그 부분들만 잘라가지고 윤어게인도 그렇고 또 부정선거도 그렇고 두 가지 다 그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오해하기 딱 좋게 그렇게 편집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저희가 이제 차분히 다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또 계속 말씀드리자면 다 이해들을 하실 거고 지금 어찌됐거나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지방선거니까 윤어게인이든 부정선거든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차분히 선거를 이겨서 우리가 집권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얼마나 억울하게 당한 겁니까? 그랬지만 결국 박 대통령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떻게 해도 결국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서 집권하지 않는 이상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당장 손바닥 뒤집듯이 결과를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다. 좀 장기전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니 역시 옛 어르신들 말씀에 님을 봐야 뽕을 따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해가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해소되고.
특히나 전한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거의 6개월간 나가 있다가 맞아요. 예. 예, 들어오면서 사실 작년 8월 전당대회 직후에 나갔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장동욱 대표가 당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를 물론 언론을 통해서 접하긴 했겠지만 그걸 가까이에서 본 게 아니라서 장동욱 대표의 고뇌와 어떤 그 투쟁 이거를 잘 실감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본인도 이 엄혹한 현실을 맞닥치고 보니까 지금 당장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도 경찰 조사가 있고 예. 그리고 19일에는 윤 대통령 그 선고가 있고 예. 예. 뭐 이렇게 하나도 낮은 게 없고 더 심각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엄혹한 현실에서 그래도 장동욱 대표가 치열하게 정말 필리버스터도 하고 뭐 단식도 하고 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선거에서 승리해야 된다. 예.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제 김민수 최고도 그런 예를 들었어요. 이재명이 대선 후보 때 박정희 대통령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나도 존경했다.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존경한다. 그 말도 하고 또 자기는 알고 보면 보수다. 중도 보수다. 중도 보수다. 뭐 그 전에는 아예 자기는 보수주의다라는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 말 했을 때 그 소위 개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그 표현 가지고 트집 잡느냐. 저건 선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야말로 페인트 모션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지 진심을 오해하지 않는 거 아니냐. 제발 우리도 좀 그렇게 좀 믿어달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장동혁이나 김민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긴 시간 본 게 아니라서 예. 긴 시간 본 게 아니라서 사실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 한 걸로 봤을 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우리를 속일 그런 분들은 아니다. 적어도 그 진심을 알아달라라고 하면 정말 그 진심은 확실히 우리가 믿어도 된다. 일단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아침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어찌됐거나 한동훈을 자르지 않았냐. 보시지 않았냐.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냈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단계적으로 해나갈 건데 왜 빨리 하루아침에 못하냐고 지금 결국 그걸 얘기하시는 건데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는 트럼프도 지금 몇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예.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인데 예. 트럼프도 지금 집권하고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는데도 이제 겨우 조지아주 압수수색하고 예. 이제 겨우 겉에 맨 표면에 한꺼풀 벗기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우리가 윤 대통령도 그걸 대통령이 됐는데도 못 해가지고 계엄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걸 구호로 더 크게 외치면 성취가 되고 조금 덜 외치면 성취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가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결국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페인트 모션도 필요하고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 전략도 필요하고 또 전술적 접근도 필요하고 다양한 이 싸움의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유튜버를 저는 사실은 우리 강영수 변호사님처럼 유튜버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닌데 저 유린입니다. 유튜버 어린이 유린인데 제가 이 유튜버를 하면서 이 댓글이라든지 시청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이 네. 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뭔가 울분에 가득 차 있는 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쓰는 용어에서 이탈이 되면 참지 못하는 그게 제가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런 어떤 증세랄까요? 이런 어떤 행태가 조금 좀 심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어떻게 왜냐하면 보십니까? 배신의 추억이 너무 세가지고 맞죠. 네, 2번이나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예. 배신자들의 행태라는 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짝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대부에서
바지니와 화해를 요청하는 자가 배신자다. 예, 바지니가 이제 원수인데. 그렇죠. 예, 거기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자다라는 것처럼 배신자들의 행태가 사실 유승민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유사한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결국 처음에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뭐 살짝씩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 완전히 딴살림 차리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배신자를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다들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태를 보이면 이거 진짜 배신자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피해 의식이 큰 거죠. 피해 의식. 예, 근데 뭐 이게 단순한 피해 의식이 아니라 이게 뭐 실질적으로 너무 엄청난 피해를 두 번이나 겪었으니까 그것도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단 10년 만에 지금 엄청난 사건을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사건이 두 개가 그냥 바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그 이야기 나와서 오늘 뭐 제일 문제는 없지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뭐 저 사저 감염된 네. 거. 그 우리 변호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동영상도 올리셨던데 저도 그걸 이렇게 쭉 보니까 저게 왜 저렇게 됐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때문이죠. 뭐. 예. 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아니 그래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러니까 그냥 땡깡 부리면 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처음에 이게 왜 우리둥절했는데 네.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이죠. 네. 박지만 회장이 조금 해결해 달라 그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지 하여간 누가 해결하든 해결해내라. 돈 달라. 그건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25억 원을 그 자택을 마련할 때 25억 원을 빌려 드린 건 맞아요. 우리 변호사님도 저도 3억 원을 넣었으니까. 그죠? 네. 저도 3억 원을 넣었고 그 가세현이라는 회사 돈이 1억이 들어가고 김세희 개인이 21억 원을 해서 25억 원을 맞춰서 빌려 드렸고 취득세가 필요하니까 그 취득세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선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15억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3억 원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고 물론 그 저는 15억이 돌아왔는지 얼마가 돌아왔는지 정확하게 그때 금액은 몰랐는데 하여간 남은 돈을 그 2021년 내내 한 해 동안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면서 받았던 수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들을 정리해서 그 중에서 좀 감동적인 편지들을 골라가지고 그 편지와 박근혜 대통령의 답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지 답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한 권 내자 이런 그 얘기가 오고 가서 계약서를 쓴 건 아닙니다. 뭐 원인세 얼마로 하고 뭐 얼마로 하고 그런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왜냐면 그때 뭐 저 전부 그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전부 압류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도 또 압류되거든요. 계약도. 그러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하여간 책을 내는데 그런 정도 책이면 그건 완전히 박 대통령 이름을 보고 사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책은 그냥 저자가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렇죠. 저자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권당 인세료 뭐 일반적으로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서 일반적인 작가들한테는 10%라고 하지만 이건 10%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김세희가 내내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책 팔아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박근혜 대통령 드립니다. 또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집사 드린다고 모금도 했어요. 네. 아 그랬군요. 네, 가세현 이름으로 모금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이래저래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받았는데 그런 걸 정산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인센이 뭐니 계약금이니 뭐니 그냥 나머지 10억으로 퉁치기로 하자. 전체를 놓고 당시에 상황도 있고 하니 전체적으로 놓고 그냥 10억은 퉁치기로 하자. 그때 책을 2월 말까지 12월 말에 책이 나왔는데 2월 말까지 그 김세희 본인이 그 글을 올려놓은 거 보면 22만 권을 팔았다고 했었거든요. 아 많이 팔았네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도 그해 한 해 내내 거의 다 팔렸는데 거의 30만 권 넘게 총체적으로 마지막까지는 30만 권 이상 훨씬 팔린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몇만 권 팔렸는지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알린 적도 없고 뭐 박 대통령 측에도 안 알렸고 저는 당연히 22년 한 5월부터는 완전히 이 결별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 전혀 관여를 안 했으니까 저도 모르고 얼마를 최종적으로 팔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그 10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런 계약이 사실상 다 있었고 그걸 하기로. 아니 그러니까 4년 동안 가만히 있었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온 돈이 25억, 그러니까 보낸 돈이 25억인데 온 돈은 15억밖에 없다. 그거 가지고 10억 내놔라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이제 그냥 가압류는 결정이 났을 수 있지만 본안 가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송이죠. 아 그렇군요. 제가 궁금해서 이게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평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당사자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우리 강영석 변호사님께 오늘 대담하다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 우리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하나 나왔던데요. 오세훈 정원호 네. 지지율이 그러면 14% 이상 차이 나던데 이거 이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이 최근 장동혁 대표를 그냥 매일같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이게 그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어떤 빌드업이죠? 본인이 서울시장 나와서 안 될 수도 있으니 뭐 되면야 당연히 그냥 입 다물고 나오면 되는데 지금 저 대구시장은 뭐 홍준표 시장이 사퇴했으니까 비어 있지만 11군데가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국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11명 중에서 오세훈 시장 빼고 나머지 10명은 입 딱 닫고 당내 사정엔 쳐닫고 지역 돌아다니기 바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네. 넉 달 남았는데 넉 달 남은 선거에 재선하기 위해서 그 돌아다니기를 바쁘지. 지금 뭐 당내 사정에 감나라 변하라 하는 자치단체장 한 명도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오세훈 시장만 지금 계속 한동훈 미끼로 지금 물고 뜯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누가 봐도 선거 안 나가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선거로 가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거 안 나가고 차라리 나는 여기서 뭐 4번이나 했으니 그만하겠다라고 접고 당권으로 간다.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하면. 네, 뭐 전당대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지만 만일에 지방선거를 패배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냥 여기서 정치 생명 끝납니다. 예. 그냥 끝나죠. 예. 뭐 나이도 그렇고 뭘 더 바라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떨어지는데 4번을 하고 나서 무려 4번을 4번을 했는데도 자기 표가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뭐 대선을 나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못 하거든요. 차라리 안 나가버리면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선거 패배한다라고 계속 이 뻐꾸기를 날린 다음에 그래서 난 못하겠다 그러고 안 나가버린 다음에 지방선거를 패배하면 그 다음에 당권 도전으로 간다. 그 책임을 장동혁 지도부에게 덤태기 씌우고. 네, 장동혁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하면 어차피 물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동훈 빠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동훈 그렇죠. 개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들 지금 지방선거 저라 그러고 고사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기만 하면 뭐 장동훈 물러나면 한동훈 돌아온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지금 저렇게들 난리를 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오세훈 입장에서 어차피 그래도 한동훈은 못 돌아온다. 배신자 타이틀이 딱 이마에 박혀 있어서 절대 못 돌아오니 그러면 그 빈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사실 정치인들 말을 보면 안 되거든요. 말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행동을 봐야 되는데 이 행동을 보면 시장 나올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 정치인들의 행태 이야기할 때 우리 축구하면요. 네. 상대방이 공을 드리블하면서 오면은 그 공을 보면 무조건 놓치게 돼 있거든요. 네. 사람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몸을 따라가면 몸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 말씀이군요. 네.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라. 네. 이재명을 보면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중도 보수래요. 중도 1년 전에 중도 보수인데 자기 괴롭힌 사람들 발 뻗고 저는 그것도 자도 된다 했는데 그것도 그거예요. 요즘 한 2주 연속 부동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2달 전에는 그 무슨 타운홀 미팅에서는 서울 부동산 대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이재명하고 지금 이재명 2달 사이에 사람이 바뀐 겁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뭐 무슨 대단한 무슨 정책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
정책이 없다는 게 본심이고 이게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많은 2주간의 얘기가 이건 뭐냐 부동산이 아니고 관세 그 지금 재부가 여기에 그 국민들 관심이 못 가도록 하려고 그거보다 더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으로 이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관세 25%가 됐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 얘기가 안 나오죠. 사실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 중에도 한 번 협상해서 낮춘 걸 다시 올린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한국이 유일해요. 이게 혈맹이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러니까 인도, 브라질까지도 지금 다 낮췄는데, 그렇죠. 네, 다 낮췄죠. 네, 다 낮췄는데 뭐 EU, 영국 뭐 이런 나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중국도 유예했거든요. 근데 한국만 지금 25% 이제 관보 올라가는 순간 이제 날짜 정해지고 25로 가는 건데. 완전히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뭐 철강업체, 조선 이거 네. 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저 변호사님 부동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네. 통상적인 패턴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똑같은데. 김대중까지 마찬가지. 그렇죠. 네. 신규 아파트 공급을 갑자기 팍 줄여요. 네. 줄여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들썩들썩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가격이 쫙 올라가면 가격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게 되풀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혹자는 왜 이럴까? 좌파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숫자는 인구 숫자보다 많으니까 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신규 아파트 또는 우리 이명박 정권 시절에 뉴타운 개발하듯이 자기 집이 생기면 좌파들도 우파가 된다. 뭐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1987년 이후에 이제 좌우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예. 한 가지 법칙이 생긴 게 있다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게 이제 법칙처럼 돼 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 법칙이 도대체 있을 수 있냐? 근본적으로 이 집이든 뭐든 간에 어떤 재화든 간에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그에 맞춰서 많이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해버리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니까 되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3저 호황 그래가지고 86, 88 이후에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80년대 말에. 그랬더니 노태우 대통령이 내놨던 게 뭐냐면 200만 호 주택 그렇죠. 공급이에요. 엄청 찍었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찍어냈거든요. 분당, 일산, 삼본, 평촌, 뭐 중동 해가지고 200만 호를 그래서 뭐 모래가 부족해가지고 바다 모래를 썼나 어쩌나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했는데도 하여간 그렇게 때려 부으니까 91년도부터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져고 안정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한 97년까지 갔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공급에는 장사 없어요. 공급에는 장사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땠냐면 이명박 대통령은 뭐 30년 동안 건설회사 사장회장을 그렇죠. 하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서울이 면적이 610제곱킬로미터인데 예. 서울 면적의 4분의 1인 140제곱킬로미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게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재건축 재개발 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네. 뭐 엄청 싸우고 해가지고 다 된 것 같아도 10년 걸려요. 맞아요. 지금 뭐 압구정동 뭐 음마아파트 뭐 이런데 앞으로도 10년 안에 입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네.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공급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린벨트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후세 정권들한테 남겨준 큰 선물입니다. 네. 그린벨트 땅 이용해가지고 무슨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연수원이라든지 그렇죠. 공공기관 이런 건 막 지어요. 그리고 무슨 뭐 철도 송전탑 이런 것들 다 그린벨트 통해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선물인데 지금 이 정도 뭐 주택 만국론 나올 정도 얘기가 되면 그린벨트 풀어서 집 공급하는 거 반대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린벨트가 무슨 허파니 뭐 어쩌니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서울이 녹지 면적이 전 도시 면적의 41%거든요. 예. 베를린이 유럽에서 가장 도시 면적의 공원 면적이 높은 편, 녹지 면적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35%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은 굉장히 균형 잡힌 도시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51%, 녹지지역 41%, 공업지역 4%, 상업지역 4%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녹지 면적 41% 중에 일부 그러니까 그 뭐 몇백만 평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평수로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풀어가지고 공급하면 충분히 집값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무슨 서울에 있는 유휴부지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서 이 비싼 땅에 유휴부지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없어요. 말이 안 되고 공공기관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공공기관 이미 땅값이 너무 높아갖고 아파트를 도대체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MB 때는 어떻게 했냐면 MB 때는 그 MB가 이제 헬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강남 서초에 있는 그 그린벨트 지역에 말이 그린벨트지 비닐하우스로 꽉 차 있는 걸 보면 저게 무슨 그린벨트냐. 저기 풀어서 집 지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를 8만 5천 가구를 공급했는데 그걸 얼마나 빨리 공급했냐면 MB 임기 시작하고 나서 시작해서 MB 임기 끝나기 직전에 4년차, 5년차에 다 입주가 됐어요. 입주가 됐습니다. 엄청 빨리 했습니다. 네. 왜냐면 그린벨트니까 수용만 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용을 하면서 허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 끝나고 나니까 바로 착공해가지고 2년 반이면 지어요. 예. 재건축 재개발은 2주 철거 뭐 한 새로 10년 짓고 걸려요. 하는데 뭐 그거만 해도 5, 6년 걸립니다. 아무리 2주 철거 빨리 해도. 근데 맨 땅에다 짓는 거니까 얼마나 빨리 지어요. 그 8만 5천 가구를 누구한테 공급했냐면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정말 잘했네요. 여기가 가장 실수요자들이거든요. 가장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가장 집을 필요로 하는. 그 실수요는 못 막습니다. 가수요나 허수요를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투기수요 이런 건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수요는 집이 필요한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실수요자들이 8만 5천 가구에 당첨되기 위해서 50만 가구가 대기했어요. 50만 실수요자 50만 가구가 이 8만 5천 가구에 당첨되기 위해서 3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MB 때 집값이 서울 집값이 15%가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이. 그리고 그때는 뉴스에 한 2주에 한 번씩 하우스 푸어 그런 맞아요, 말이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하우스 푸어란 말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을 대규모로 많이 공급하면 집값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좌파 정권은 그걸 뻔히 알 텐데 왜 안 하죠? 그게 김수현이라는 그 이제 문재인 때 네. 사회수석하고 네. 노무현 때도 뭐 비서관 하고 그랬던 그 양반이 어디더라 뭐 세종대인지 어딘지 교수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쓴 책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면 특히 이 30평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면 표심이 변한다. 표심이 변한다. 표심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 예. 그리고 반포의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퍼스티지 이쪽이 그 국힘 지지율이 90% 이상 나오는 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는 호남 분들이 10% 이하로 사느냐?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거기도 20, 30% 살아요. 똑같아요. 예. 네? 호남 사람들 거주 비율은 서울 전역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같은 호남 사람인데도 레미안 퍼스티지나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살면 보수화 되는 거예요. 보수화 되는 겁니다. 답이 딱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30평에 들어가서 내 걸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 세금 내거든요. 예. 세금 1년에 1,000만 원씩 내는 분들은 보수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애국심 없으라고 해도 애국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를 내는데 건강보험료 몇백만 원씩 내보세요. 그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제일 많이 내는 분들은 병원 안 가요. 근데도 건강보험료 그렇게 많이 내면 나라에 대한 생각, 이 보험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자유우파의 기본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임승차 이게 가장 나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좌파들이 득세하는 나라는 보면 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더 빈곤하게 만들어서 그 좌파 정당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식이 많지 않습니까? 뭐 레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가난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고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마루도 가는 거다, 집권하는 거다. 예, 그런 건데 지금 이 정권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아니 요새 지금 그거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이번에
뭐 316석이에요. 아, 어마어마한. 역대 예. 최고입니다. 자민당이 생긴 이래로 비례대표 자리가 남아가지고 열몇 석은 저쪽으로. 그러니까 역대 최고 그 자민당 1955년에 생긴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다카이치가 선거 기간 내내 했던 말이 뭐냐? 일하고 일해라는 거였어요. 기업도 일하고 국민도 일해야 된다. 지금 그 일본의 영광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하고 일해라. 시간을 쪼개서 일해라. 근데 이재명은 4.5일제 빨리 안 하냐? 놀아라. 네, 놀고 또 놀아라. 알바 안 하고 사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재명 뽑는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느 방향으로 지도자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참 지금 뭐 이야기 하나 하고 가시죠. 우리 그 한동훈 콘서트 그리고 배현진의 윤리위 제소 그리고 어제 보니까 뭐 배현진이 그 장동혁 대표 자리에 가서 이렇게 딱 손을 짚고 말이죠. 아주 네. 뭐 시금방지게 뭐라고 어필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배현진. 그 배현진 입장에서는 그 이번에 이제 잘못 걸린 거죠. 아, 그동안 홍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역대 만나왔던 그 배현진이 거쳐왔던 남자들이 다 배현진의 매력에 일부 이게 그 넘어간 거잖아요. 홍준표, 이준석, 네, 윤석열, 네. 그다음에 한동훈, 한동훈, 네. 뭐 다 뭐 주르륵 다 그 네. 사이에 또 황교안도 있죠. 황교안도 있죠. 뭐 이렇게 다 이 배현진이 눈웃음만 한번 쳐도 에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솔직히 넘어왔는데 장동혁 대표한테 그 마지막 방법을 써본 거예요. 근데 이젠 너무 교회 오빠잖아. 그리고 배현진도 너무 늙었어. 이제 안 먹힙니다. 근데 배현진은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배현진 정치 인생에서 네. 지금이 정점이거든요. 네. 서울시당 보통 때 서울시당 위원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죠. 지방선거 때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 서울시에 있는 시의원 그렇죠. 106명, 구청장 25개, 구의원들 한 450명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뭐 지금 눈만 껌쩍거려도 뭐 주르르르 어디 돌아다니면 뭐 시의원들, 구청장 후보들 막 20-30명이 쫓아다니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지금 만일에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럼 당직이고 뭐 다 날아가는 거고 당협위원장까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국회의원 배지만 달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요번에 보니까 그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구.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50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죠? 경기도의 수원이나 뭐 저런 곳 아닐까 생각했는데 송파가 들어가더라고요. 강남 송파 다 들어갑니다. 강남 송파. 그러니까 네, 강남 송파 노원 구청장, 네. 송파구청장 네.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해버리면 네. 그 송파구의 국회의원인 배현진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배현진, 김근식. 박정훈, 김근식. 요 셋이 또 다 저 한동훈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빼는 아주 결정적인. 이거 아주 강남도 마찬가지죠. 강남도 마찬가지죠. 네, 고동진도 그렇고 조은희? 뭐 박수민도 사실 박수민? 좀 애매하죠. 네. 완전히 한가발 걔는 아니지만 애매하고 뭐 서명옥 정도는 이번에 뭐 열심히 저 했지만 하여간 그런 데들을 그 사실 진짜 알짜 지역구들이거든요. 거기는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청장 공천을 할 때 이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면서 이기는 선거 진다고 하는 정도로 싸워서 한쪽이 아예 그냥 저 사람 선거 운동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자기 사람 꼽으려고 하니까. 네, 서로 자기 사람 꽂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공천한다라는 명분이 있죠. 명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중앙당에 힘이 생기지 안 그러면 사실 이 지방선거 앞둔 전당대회에 왜 현역 의원들이 그 중진 의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냐면 지방선거 공천에 사실 중앙당이 별로 힘쓸 게 없어요. 예. 광역자치단체는 다 경선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오히려 시도당에서 공천을 다 그렇죠. 하니까 시도당이 더 많이 중앙당이 별로 관여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0만 이상 공천을 통해 가지고 중앙당이 그립을 세게 주겠다. 그리고
120만이 됐습니다. 지금 책임당원 숫자가.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이 아마 권리당원이 112만인가 그러는데. 112만. 예. 그거보다 많아졌어요. 예. 이건 장동혁 대표 체제라는 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당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50만이 늘어났는데 이 50만은 사실상 장동혁의 친이병이다. 이렇게 친이 당원이다. 이렇게 다들 받아들이거든요. 열받아서 들어온 분들.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렸잖아요. 뭐 집 걸고 해보자. 전당원 투표로 꼼짝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정청래와 장동혁 대표가 이 당에 장악을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비슷한데 정청래는 지금 중간에 뭐 세게 부딪혔고 세게 부딪혔죠. 예.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스스로 필리버스터 단식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참 묘한 게 말이죠. 이 대선 같은 거 보면 서로 간에 이 대립 구도라는 게 선거라는 게 구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충남 출신이고 네. 정청래 출신은 또 충북 출신인가 그럴 텐데. 아니 충남입니다. 충남입니까? 금산입니다. 금산. 그러니까 네. 두 분 다 충청 출신이네요. 결국은. 그럼 이 중부권에서 뭔가 스파크가 세게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말이죠. 네. 그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한번 치러 보시면. 글쎄요. 지금 뭐 충청도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충청도가 과연 정청래가 우리의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지. 일찍 떠났으니까. 예, 뭐 워낙 일찍 떠나서 그 다음부터는 충청도에 간 적도 없고 뭐 고향이라고 뭐 좀 가서 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선산이라도 좀 가보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지역민들이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냥 한 50년 전, 한 40년 전에 40여 년 전에 지역을 떠난 출향민이죠. 출향민. 예, 출향민에 불과하지 뭐 그리고 또 금산이라는 지역은요 원래 전라북도였다가 충청남도가 된 그죠, 데라서 그죠. 맞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충청도라고 인식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약간 호남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서 근데 뭐 장동혁 대표는 뭐 지역구 자체가. 한사도 충남 대전에서 계속했고 지역구 자체가 보령. 대전에 있다가 보령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뭐 충청도인들이 생각할 때 JP 이후에 진짜 충청도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충청도 인연을 강조했고 이해창 총재도 그렇죠. 충청도 인연을 강조했지만 아버지 고향이지 본인 고향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충청도민들이 그 장동혁 대표를 얼마나 우리 그 같은 도민으로 생각하느냐 여기에 상당히 좌우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강 변호사님은 또 국회의원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터인데 지역이란 거 이거 무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역 감정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지역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네. 그냥 사실 대한민국 정치는 지역 정당의 대결이에요. 네. 상수다 이거죠. 네, 지역 정당의 대결입니다. 지역과 지역이 어떻게 연합하느냐 예. 거기에 따라 이 선거의 큰 판세가 좌우되기 때문에 나머지 개인기라든지 아니면 뭐 선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겁니다. 구도가 처음에 초반에 지역 구도로 어떻게 갈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네. 이 정치 평론 오래 하셨으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차기 뭐 대통령 후보 적합도 네. 이렇게 하면 20% 이상 나오는 22%까지 나오는 유일한 봤는데. 인물입니다. 그 20% 밑에는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20% 이상을 한번 기록하기 시작하면 쭉 관성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선에서의 그 상수는 장동혁이에요. 나머지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김민석 같은 경우가 그냥 차기로 놓고 보면 2등을 김민석이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뭐 천지일보 조사라든지 예. 이런 다른 조사들을 보면 되게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어디 조사했나요? 스트레이트 조사했나? 거기서 그 지금 현재 지지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이 35%로 1위를 하는 대신에 김민석은 빠져버려요. 그렇게 그러니 되면. 빠져버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을 차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반사체로서의 김민석을 보는 거지 김민석 개인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나 정청래는 이렇게 조사하든 저렇게 조사하든 똑같이 5% 7% 뭐 이런 수준이 나오죠. 나오는데 한동훈도 뭐 그 정도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김민석이 유독 이재명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서 이 차기 구도라는 거는 지금 뭐 앞으로 선거가 여러 번 뭐 일단 지방선거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을 거치면서 많이 바뀔 거지만 장동혁 대표가 한 번 기록한 이 20% 이상의 이 기대 이건 지금은 뭐 지지라기보다는 기대에 가까운 거라서 이 기대를 얼마나 현실적인 지지율로 체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통상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네. 그때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지 않습니까? 네. 통상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첫 번째가 지방선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총선도 물론 있겠지만 집권 여당이 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좀 더 가까웠으면 만일에 작년에 치러졌으면 예. 확실히 졌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벌써 7개월, 8개월 지나면서 이 굉장히 많이 느슨해졌어요. 효능감이 떨어졌죠. 네, 이재명의 효능감도 떨어지고 벌써 그 민주당 내에서 뭐 누가 봐도 이게 지금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저들 간에 서로 이미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보여지거든요. 선이 확 그어지죠. 네, 이 분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통상 그냥 여권이라고 말하면 집권 한쪽에서 분열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선거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그 지방자치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이후에 바로 치러졌던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뭐 분열이고 뭐고 그리고 완전히 할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쭉 그 분위기로 가는 바람에 전부 다 싹 뭐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지역을 다 이겼어요. 다 이겼죠. 예. 그렇게 그냥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 이겼던 지역을 다시 이긴다라고 어디 이겼었지? 지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벌써 이 대선의 기억이 희미해진 데다가 이미 이 집권 세력 간에 너무 분화가 심해서 심지어는 저쪽 사이트들 같은 데서 그들 간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이재명은 지방선거를 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왜냐? 지방선거를 져야 정청래가 물러나지 안 그러면 정청래를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하. 지금 이미 당원 투표를 통과시켜 버려가지고 이 김어준이 뒤에 딱 버티고 있는 정청래한테 맞설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지방선거를 져버리면 그걸 핑계로 확실하게 내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선거를 많이 이겨버리면 그냥 내년 전당대회는 그냥 정청래가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총선 때까지 공천권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은 다 털리는 거죠. 그럼 이재명은 힘이 쪽 빠져버리는 거죠. 네. 이 과정에 조국당은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조국은 그러니까 뭐 지금 이해찬이 죽은 이상 지금 저쪽에서 판을 짜고 뭐 그걸 실행시키고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은 김어준 정도밖에 없어 보여요. 네. 이해찬이 그러니까 누구나 판은 짤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예. 문제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행할 수 있는 손발과 어떤 의지가 있고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이해찬은 그걸 갖췄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은 이해찬에 엎여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찬이 갑자기 덜커덕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랄까 좀 알턴니가 빠진 약간 귀찮은 사람이 하나 빠진 것도 맞지만 큰 지원군 하나가 없어진 거거든요. 멘토가. 네, 멘토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요. 이해찬이 바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오죽하면 본인이 그 건강에 평통 부의장을 하려고 드니까 예, 좀 심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 김어준은 김어준 머릿속에는 예. 정청래가 대선 나가면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정청래가 아니고 조국을 대선으로 내보내고 정청래는 당권으로 간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이 저렇게 밖으로 돌면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차근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번 선거에 못 들어가면 그냥 시간 흘러서 다음번 총선까지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럼 들어올 새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번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 무리해가지고 합당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과
친명계의 반발에 완전히 직면해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합당이 좌절될 것 같아요. 네, 좌절이 되는 건 맞는데 대신 이제 김어준은 거기에서 이거를 그러면 지방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예. 합당을 안 해줬다. 어허. 요런 또 명분으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고. 네, 책임을 떠넘겨서 어찌됐건 전당대회에 정청래가 나간다. 요렇게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국이 최근에 뭐 페북에 보니까 뭐 자신이 졸업했던 고등학교,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네. 그 주변에 뭐 카페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뭐 부산시장 나가려고 그러시나? 어쨌든 원내로 뭐 네.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아니 움직임들. 뭐든지 해야죠. 너무 놀게 되잖아요. 앞으로 2년 더 놀면 그러면 아무리 뭐 조국당 뭐 대표라고 해도 관심을 사람들이 안 가지니까 그렇죠. 뭐라도 하면서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서울시장은 이미 이제 틀린 것 같고 예. 가능성 있는 게 부산시장밖에 없으니까 예. 부산시장을 그래도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전재수가 되기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오히려 차라리 자기하고 전재수 사이에서 뭐 막판 딜을 해가지고 단일 후보로 해서 가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이 판을 잘 짜고 이 판을 보시는 이 해안이 있기 때문에 이 오늘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만약에 그 오세훈이 안 되면 우리 국민의힘 쪽에 보면 뭐 나경원, 조정훈, 신동욱 뭐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후보가 좀 좋은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현실적으로 예. 신동욱 의원은 지금 초선 의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시장 후보로 나가기에 좀 서울시라는 이 그 큰 규모의 시에 글쎄요, 조금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결국 나경원 의원은 2011년에도 박원순하고 붙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15년 전에도 서울시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뭐 지금 보면 한 오세훈 시장보다는 조금 안 나오지만 한 뭐 15% 17% 나오죠. 요 정도 15% 나오거든요. 나오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오세훈 시장이 만일에 낙마한다면 낙마를 하던 자진 그 뭐라고요? 자진해서 사퇴를 하던 안 하던 간에 가능성 있는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아닐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어찌됐건 동작이라는 이 국힘에서는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이죠. 예, 어려운 지역에서 2번 당선된다는 건 그거는 이제 이 서울 전역의 다른 지역에도 그렇죠.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강용석 대자유청 수석 부회장님 모시고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질문지에 없는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뭐 질문지 없이 그냥 이거 있잖아요. 궁금해요. 이러면 답변이 그냥 질의 및 응답이 자유롭게 되는 어떤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또 그 정도의 또 이런 내공이 있으신 분 오늘 모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뭐 우리 김민수 최고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이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 우리가 사실 뭐 거의 무명에 가까운 정치인들을 당원들이 끌어내서 예. 당선시켜서 지금 당대표를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위기의식, 자유우파 세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 분들을 만든 거고 지금 이분들이 뭐 이제 당권 장악한 지 6개월? 저는 사실 6개월도 아니고 지난 단식 끝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잡아줬던 그 시점이 당대표 시작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당분간 좀 믿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정치가 이게 수가 많이 읽히는 것만큼 제일 바보스러운 정치는 없거든요. 정치를 하려면 보통 후훅이라 그래서 예. 속이 시꺼매야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얼굴이 두껍고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커멓고 그래야 한다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야 돼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점에서는 탁월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굉장히 잘생기고 이 스타일이 좋고 반듯하죠. 그런데도 반듯하고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고 또 표정 변화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읽히지가 않아요.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타고났다 그렇게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잠깐씩 정치에 관심을 갖고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많은 생각과 많은 그 사람들과의 대화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거니까 한번 좀 지도자로서 믿고 따라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 예. 의견이 엇갈리는 분이 있더라도 예. 예, 대동소이하니까. 예. 네.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때 아마 여러분의 손으로 정말 어렵게 지도부로 올린 이 장동혁 지도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네. 아니 얼굴이 이제 전에 그 아주 힘들 때보다는 좀 많이 좀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돌아와야죠. 이제 얼굴도 돌아와야 되고 건강도 돌아야 되고 원래 원체 건강합니다. 원체 건강한데 예. 이제 저도 내일 모레 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누적됐나 봐요. 우리 장동혁 대표 단식하시고 뭐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시니까. 대표님 건강이요.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라는 것도 결국엔 의지의 문제인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뭐 피곤해도 아파도 딛고 이렇으니까 나중에 물론 더 나이 들어서 골병 들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대표님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이 회복되신 상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방선거를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서요. 사실은 누구나 포기할 법한 선거인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국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우파 진영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그러기에도 바쁘다. 아플 새가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네. 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할 때 네.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그건 믿겠는데 장사꾼이 와서 그 이야기하면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자, 어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토론에 오셔가지고 대자유총 토론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윤어게인 부정선거 외연 확장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일부 시청자님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좀 오독을 하시거나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윤어게인 이야기 하신 이유가 지방선거 승리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연계되어 있고 제가 사실은 어제 가서 제가 재방송을 다시 보기는 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다시 보기를 해봤어요. 다시 보기를 했더니 지지자분들께서 화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지자분들과 항상 얘기해 왔다고 생각하니까 뭐 항상 대화 나눴다고 생각하니까 생략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이 사람들 이신점심이고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서로 마음이 통하겠지 하고 패스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당연히 선거 전략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것은 선거를 이겨야지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선거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네요? 네,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냉정해야죠. 선거에 이겨야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23대 총선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기 대선까지 이겨야 이건 종결이 되는 것이다. 네, 이 정도는 보고 싸워야지 맞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24년 12월 3일부터 그 혹독한 날씨에 다 같이 나와서 싸웠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외쳤던 거, 그분들과 같이 서 있던 거리,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싸웠어요. 예. 그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지자들도 욕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싸운 사람입니다. 네. 어제 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수많은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어머님, 아버님이고요. 수많은 직장인, 회사원이고요. 다 우리 국민들이 창 거리에 나와서 싸워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프레임화 되기 시작했어요. 당 내에서도 레거시에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 자유진영을 사랑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세력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수많은 길거리에서
나와서 소리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폄하해서 이 가두어지게끔 하는 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더 큰 담론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진짜로 하나의 구호로 지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느냐? 저는 아무도 그거는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구호만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선거에 이기고 지선 이기고 총선 이기고 대선을 이겨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습니까? 이 선거 지면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안 돼요. 네. 근데 하나 대한민국 법치 무너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대목에서 하나 네.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 지방선거에 이기려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막 구속되시고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2%까지 갔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 40% 초반까지 그렇죠. 갔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윤어게인 세력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플러스 이 화두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을 끌어온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방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예. 앵커님께서는 정치를 정말로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해하시고 계신데 윤어게인 세력을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주예요. 엄청난 국민들이에요. 저는 예. 지금 이걸 내부에서 수개월간 싸워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력 한 줌이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 지지자들이라고.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우리의 청년들이라고. 근데 이것을 지금 계속 폄훼당하고 있다고. 폄하당하고 있고. 세력이라고.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이 더 큰 담론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역량이 이만큼인데 계속 이만큼이라고 쪼그라들고 있어요.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럼 우리들이 더 큰 미래 담론을 이야기하고 갈 때 우리들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약속했던 것 중에서 지금 못 지켜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속도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가고 있죠. 예.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 믿어줘라. 여러분들이 믿고 찍었던 김민수 믿어줘라. 우리가 이길게. 이기고 싶다. 선거제도 개선하고 싶다. 선거제도 우리가 총선 이겨야지 바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총선을 이겨야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예. 네. 그럼 지금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들이 얼만큼 노력했는지를 제가 얘기를 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걸 알지 못해요, 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야, 너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있다고 생각해.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 우리들이 지금 제도권의 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권의 언어.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장동혁 대표님께서 이미 25년 3월에 사전투표 폐지법을 발의하셨다니까요. 오늘 제가 동영상 틀었습니다. 대표 발의를 하셨다고요. 여기에 10명 이상 의원들이 동의해야지 발의가 돼요. 자, 그럼 우리 당에는 최소한 10명 이상은 지금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의 대표 장동혁 대표가 이 사전투표 폐지 발의를 했다고요. 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민전 의원, 신동욱 의원도 지금 우리 최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수석 최고잖아요. 지금 지도부에서 2명이나 국회의원 몇 명 있죠? 지금 지도부에? 3명 있잖아요. 3명이죠, 3명. 3명 중에 2명이 지금 사전투표 폐지 발의를 했다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계속 확인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목. 왜 계속 확인을 하냐고요. 2명이나 발의를 했는데. 근데 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만큼 부정선거 지금 이 주장하며 싸우시는 분들 많이 만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이 내용을 그분들만큼 혹은 이상 알아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만나셔서 막 저한테 이런 걸로 싸워달라고 얘기하면 저희들 이거 한 거 아시냐 그러면 거의 다가 모르세요. 근데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게 발의됐다는 게 레거시에서 잘 나가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진짜로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깥에서 소리 외치고 싸워주시는 분들도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이런 발의를 했네 하면 이때 장동혁이 발의한 이거 어떻게든 간에 통과시킵시다고 이때 싸워줘야지. 그렇죠. 일어나는데 저도 48시간제를 제안을 했잖아요. 예. 최고위에서. 예. 이거 제안하면서 눈치 안 보이겠습니까? 눈치 안 보고 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때 김민수가 48시간제 하잔다.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안 붙여준다고, 이거. 그러니까 사전투표 폐지하고 이틀 동안 투표하자.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계속 사전투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더 큰 담론으로 가려고 하면 용어 하나 바꾸자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더 큰 담론으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왜냐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선관위. 그런데 선관위 니네가 부정이니까 조사하래. 이게 조사하겠냐고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진짜로 실행하기 위해서 더 큰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럼 이 언어를 좀 바꿔서 싸워보자. 10년간 이 언어로 싸웠으니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용납이 안 되나요 이게? 가령 뭐 부정선거 대치 운동을 공정선거 확보 투쟁으로 간다든지.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국민의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낼 수 있다고요. 그럼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의 힘이 결코 약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장동혁 대표가 발의할 때 10명이 동의해 준 것과 30명이 동의해서 같이 싸우는 것과 40명이 동의해서 싸우는 거는 사전투표를 없앨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진짜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려고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기려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싸우는 것은 용기고 이기는 것은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들 다 용기는 증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저 우리 당 지지율 16%일 때 탄핵 반대 외치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예. 예. 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용기는 증명된 사람들이니 이제 지혜를 모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이 담론을 전략을 짜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략 따위는 필요 없으니 그냥 오로지 직진 싸우기만 할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싸웠다는 명예의 상처뿐이 더 얻겠는가? 어제 저는 여기 국민들이 지금 지난 겨울부터 땀 흘렸던 거 수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전 여기 국민들께서 다 같이 외쳤던 이 외침을 수포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겨서 진짜로 변화로 연결시키고 싶어요. 미래로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과거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 담론으로 우리가 이기는 걸 보여주고 우리들이 뜻하는 바대로 세상을 바꿔내고 싶어요. 네. 어제 말씀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오늘 조선일보에 상세하게 보도가 됐는데 어제 그 토론이 하여튼 대박 쳤습니다. 평소 말씀하시는 중원에서의 이 아젠다 선점이 네. 된 것인데 레거시에서 오랜만에 저를 다 다뤄. 그러니까요. 레거시에서 더 웃긴 건 레거시에서 섭외도 들어옵니다. 어제 그 토론회 대박이었어요. 가성비 좋아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동훈처럼 인원동원이 가능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지지자도 우리가 언젠간 안아야 할 국민이다. 제가 여기서 이것도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한동훈은 역량 있는 정치인이었지만 이 역량을 잘못 썼다라고도 표현해줘. 오케이. 예. 왜 이런 건 빼먹어요? 예. 역량을 잘못 썼다. 예. 그리고 한동훈의 단계 사건 꺼집어낸 거 접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안에서 밀어붙인 것도 저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러고 나서 왜 이 지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폄하를 하면서 이 사람들과 선을 긋습니다. 그렇죠. 극우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과 손절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못 갈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제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에서 논할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가 설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단 한 번도 최소한 저는 단 한 번도 한동훈을 그렇게 단계조사 밀어붙였지만은 한동훈 지지 세력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그 사람한테 정을 줬어요. 그렇죠. 예. 예, 대한민국이 정이 있는 국가예요. 정을 줬어. 정이 한 번에 회수가 안 돼.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본질을 정확히 몰라. 이 사건의 본질이 정확히 알려지지 그렇죠. 않았어요. 본질을 그렇죠. 정확히 예. 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억압당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언젠가 깨질 수 있다. 이 사건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안아야 될 국민들 아닙니까, 당연히. 당연히 안아야 될 국민들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동훈 지지자들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했다? 그럼 이건 제가 변명할 게 없네요. 다 국민이에요. 근데 제가 화가 나는 지점은 뭐냐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윤어게인 세력으로 극우 세력으로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는 더 이런 큰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의 한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의 한계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저나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일반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님이나 우리 장동익 대표님은 뭐 주요 당직을 맡고 있잖아요.
당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예를 들자면 지방선거의 전략 전술을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개하면 저쪽이 준비할 테니까. 공개하는 게 준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을 공개 내부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이 3명 이상 알면 안 지켜져요. 그럼 이게 사실은 전략이라는 건 당연히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전략이라는 것들이 있고 기만 전술도 있는 것이고 제가 어제 기만 전술을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렇죠. 어제 그 기만 전술이었다고 저는. 자, 그러면 기만 전술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우리 편들에서 너 지금 그 속뜻이 뭐야? 속뜻이 뭐야? 속뜻이 뭐야? 하면은 전략 전술 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네, 전략 전술 없이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너무 답답하다.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지자분들을 더 믿기 때문에 여기 더 오픈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 안에서 얘기하면은 이해해 주지 않을 거니까.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 지지자들을 믿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믿을 사람 지지자뿐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도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분노하신 분들, 화나신 분들, 혹은 풀 영상을 다 보긴 했냐라고 또 이거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어떻게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외침 하나하나를 장동혁 대표님이나 제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외침으로 끝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가령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님의 그 멘트를 듣고 뭐 제가 이 댓글을 쭉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 나 탈당할 거야, 탈당. 아, 배신자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탈당하면 뭐 해소가 되나요? 한동훈 콘서트 앞에서 입당 원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동훈 콘서트 입장하는 데서 입당 원서를 받았답니다. 한동훈 계 정치인들이 거기에서 입당 원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한동훈이 이 당에서 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노리고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들은 당사자들의 말이 아님에도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니까 당 내에서 누군가는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제도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의 힘이 약화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입당이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예. 누군가가 협박하는 거냐라고 하던데 협박이 아니라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호소하는 겁니다. 협박으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한 사람들이 입당 절차를 까다롭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에 흔들려서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단단한 조직이라고 보겠습니까? 단단한 지지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들의 외침을 누가 실현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 행동을 보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버 분들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독자들이 가족이 있어요. 식구들이. 이 구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너무 거세. 이 말 꼭 해줘야겠는데 너무 거세면 그냥 넘어가지 뭐. 정치도요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일단 우리 식구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 그렇죠. 우리 식구들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 목소리를 다 무시하면서 가면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 하나는 들어줘야 우리들이 두 개를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니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줄 건데 우리 목소리만 다 들어줘.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레고시에 나가서 다 장동혁 대표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모든 얘기를 다 푸는 거는 지방선거가 끝나야지 다 풀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조금 전에도 한동훈 제명에 가장 앞장섰다고 본인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제명 결정 나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이슈시킨 것도 저고 예. 지금 첫 최고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 얘기했던 것도 저고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얼마나 많은 논란과 분투가 있었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안 된다라고 했던 저항이 얼마나 거센지 지금 이제서야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저희들은 이거 6개월 동안 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냐. 제가 오죽하면 여기에서도 한동훈 이야기를 언급해 주시지 않는 게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렇죠. 그 이야기 하셨죠.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게 뭐죠? 전략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전략이죠. 근데 사실은 유튜버 분들께서 되게 많이 거론하셨어요. 전 그거 아니었으면 더 빨리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략인데 사실상 전략적으로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전략적으로 기만해야 될 때도 있고 전략적으로 설득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누구를 믿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지자분들 아니면. 그럼 지지자분들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지지자분들께서 이 입장을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댓글에 지금 댓글에 굉장히 김민수 최고위원 응원하고 격려하는 댓글도 많지만 탈당해야 돼, 배신자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방송에 지금 8,500명 들어와 계신데 그 중에 한 5%나 칩시다. 58이 40. 한 50여 명은 아마도 좌파 세력이거나 또는 한동훈 저는 그런 세력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할 수도 있어요. 좌파들의 침투 전략은 이거는 공산당의 공식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침투 전략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곳곳에 침투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로 분열을 야기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탈당 그냥 조금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탈당했어, 좋아. 탈당했어. 네, 탈당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 내 마음에 든 창당을 했어, 좋아. 그래서 표가 분산됐어, 선거했어, 졌어, 좋아.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우리의 외침을 이루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최소한의 승리를 거두기라도 해야 이 다음에 진짜 개혁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총선이 있을 때 진짜 개혁이 시작됩니다. 지방선거에서 지면 그 기회조차 오지 않을 거예요. 그땐 비대위가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비대위가 들어서면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죠?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과 정반대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외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싸움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싸우는 건 용기고 승리는 지혜다. 그럼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서로 더 입증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 추운 한파 속에서 싸우셨던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 지금 나와서 시위하다가 집회하다 경찰서 갈 수도 있는데도 나와서 집회하고 계신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는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용기는 증명된 사람들이니 이제 지혜를 모아보자, 같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외침을 현실화시킬 수 있고 미래 담론으로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대한민국 가는 길로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외침들을 다 실현할 수 있게끔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이 지혜를 한번 같이 모아보자라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들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가령 공천률 5대5, 50만 명 이상 도시에는 중앙당이 공천을 직접 한다. 등등, 청년 공천, 여성 공천 이런 걸 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선거에 대한 그 규칙이나 제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간위가 꾸려져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최고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선거제도 중에서 아주 평이한 것들,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에 들어갈 것들 정도가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서 그냥 눈에 띄는 것들은 청년에 대한 가산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을 획기적으로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네, 청년들에게 정치 기회를 열어주고자 한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역량 있는 청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문턱이 너무 낮아져서 역량이 채 갖춰지지 않은 청년들이 들어왔었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다자구도의 선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경선이 2명이 아니라 3명, 4명. 그럼 이거 30% 받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청년이 30% 받으면 거의 청년이 돼버리는 구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오는 건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이 청년들이 만약에 경선을 뚫고 나갔을 때 본선 경쟁력은 있을 것이냐, 본선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검증이 좀 돼야 될 테고. 네. 근데 이 검증이 실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턱을 너무 낮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부들이 그래도 청년들에게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열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청년 가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대5, 7대3 논란도 저는 뭐 당원 100%주의자 아닙니까? 예. 당원 100%가 해야 된다라는 주의자인데 전 이건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7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당원 100% 해야 된다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것도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좀 부러워요. 민주당은 저렇게 지금 당원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 당은 계속 당신과 멀어져 가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기존의 5대5로 가기로 했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가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5대5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고 발표가 된 상황인데 예비 경선 단계에서는 이게 공간위에서 또 이 룰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또 공간위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변형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변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나 저나 여기 지금 지도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다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들 역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믿고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짧은 싸움이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이거 지방선거도 이겨야 되고 총선도 이겨야 되고 대선에서 이겨야지 끝나는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한 4년 5년 보신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이뤄내겠습니다. 이뤄냅니다. 네. 근데 믿어주셔야 이뤄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쳤던 그 외침 제가 다 단어로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다 이뤄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합니다. 저 김민수가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어주실 때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신뢰를 지켜주신다면 저희들 신뢰 먼저 깨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지 지려는 싸움을 하는 그렇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지려는 싸움을 할 것 같았으면 최고위원 출마도 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 당대표 출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기는 싸움을 하려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에 공감 못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한두 번은 싸워보셨잖아요. 말싸움이라도 해보셨을 것이고 주먹 다짐이라도 해보셨을 것이고 싸움이라는 걸 해보셨을 것인데 전략 없는 싸움은 필패다. 필패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저 김민수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의 외침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면 외침만으로 승리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전략을 모색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키고 있던 기준 원칙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수가 주장했던 보수의 가치 단일도 무너진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얼만큼 믿어주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동혁과 김민수를 믿어주는 신뢰도가 약했다면 그건 역시도 저의 잘못일 것이고 그만큼의 신뢰를 쌓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퇴장하면 되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신뢰가 더 강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또 다시 설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에는 여기 지지자들의 신뢰의 강도가 어느 정도의 강도이냐에 따라서 이 정치가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은 사람이 장동혁 대표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김민수라면 그러면 신뢰를 얹어달라.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길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 그 말씀 드렸죠. 왜 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실까? 제가 느끼기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 이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소외당하고 고립당하고 이러면서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잘 못 믿는 이런 근저의 감정이 깔려 있어요. 100% 이해합니다. 네, 100% 이해하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한 국민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저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 8년이 됐지만 저 역시도 그런 배신을 계속 당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장동혁 대표랑 저
지지자들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지지자들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가 굉장히 당내에서 고립되어 있겠구나라는 거를 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래도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싸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지 못한 송원석 원내대표님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당대표의 뜻도 밀어주고 싶은데 원내 원성도 들어줘야 그렇죠. 되고. 예. 네, 그러면 이런 분들께서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밖에 표출돼서 좋겠습니까? 이 지지율 하락으로 바로 연결될 거예요. 예, 예. 그러니 이게 누가 진짜 당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보면요. 우리는 싸웠어도 밖에 나서 말을 안 하죠. 근데 특정 계파 사람들은 과장에서까지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언론 플레이 하죠.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그럼 누가 진짜 당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당내 분란이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 진영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중을 하는 것이고 저들은 있지도 않은 사건을 때론 떠들고 있는 사건은 침소 봉대시키고 해서 레거시에 가서 떠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유튜버에서 나오는 말들 들어보면 한 70%는 거짓말 가짜예요. 대다수가. 자, 그럼 이거를 침소 봉대시켜서 왜곡해서까지도 발언을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당을 사랑하는 것인지. 근데 이런 것들 다 표현하지 못한 거가 저희들도 억울하죠. 원통한 부분이죠. 자, 오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좀 더 붙잡고 싶지만 좀 더 붙잡아 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다시는 아마 이 선거 끝날 때까지 이와 같은 똑같은 설명이나 변명이 됐든 설명이 됐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당원들께서 믿어주실 거라고 그냥 믿고 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 수석 대변인의 발언으로 지금 이 우리 진영들의 논란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거 왜 빨리 말하지 않았어? 그분도 우리의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분 개인 의도가. 그리고 장동혁 대표 왜 그 사람 안 잘라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사람을 쉽게 자르는 사람이면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예. 내가 선택한 사람이 실수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다고 쉽게 사람을 쳐낸 사람이라면 전 장동혁 대표랑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리더라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때론 실수를 해도 이거를 보담아주고 역량을 키워나가야 리더인 것이지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여론을 잘못 들었다라고 해서 치고 친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 옆에 과연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대변인의 의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었고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레거시 미디어를 누가 기사를 보내줘서 어제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전환길 대표께서 예. 네. 뭐 식사 자리 우리가 식사 자리 다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 했었었는데 네, 식사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의 의도를 내가 대신 설명했다 뭐 이런 걸 좀 레거시 미디어에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 제 방송이나 자리나 이건 장동혁 대표와 전혀 무관하다. 전혀 무관하죠. 네, 전혀 네.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입장 역시도 방송에 좀 가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입장이 아닌 방송에서 가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레거시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뭐 오해를 살게끔 또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예, 예. 네. 자, 우리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짧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12월 4일부터 싸웠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싸웠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1월, 2월이 되어서 참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4월, 5월이 돼서 참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추운 날로부터 시작되었던 긴 싸움 동안에 어쩌면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은 생각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여론은 리더를 만들고 리더는 방향을 만듭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 저희가 가고자 했던 방향, 수많은 길거리에 나서 싸우셨던 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똑같을 것이다. 이 목표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 목표에서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달라. 이것이 잠깐의 전략일지 전술일지 이것은 방향에서 이탈했는지를 보면은 금방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단 한 번도, 제가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단 한 번도 방향에서 이탈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만약에 이걸 봤다면 내가 가장 먼저 저항했을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과 했던 약속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는 사람이다. 저 김민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이기는 방향, 이기는 싸움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시면 이기는 길로 여러분들의 외침 다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외침이라는 소용돌이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 많이 됐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당의 중진이라는 정치 원로 그룹들이 장동혁 체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 세력과 함께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